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어찌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기팔공 경영학의 첫 번째 시간으로 상법의 전체 좀 그 숲을 그렸다면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숲에서 나무를 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개별적인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념도 함께 접목하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 오늘이 실제 첫 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팔공 강의는요. 문제 자체가 두 파트로 모든 챕터가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기업의 각종 기출 문제 복원된 거, 복원 기출 문제를 우리 렌유인 여기 그 회사 측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문제들을 최대한 변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공인 기출된 문제들을 기출 변형으로 첫 번째 챕터에다 실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기출 변형에 맞추어서 앞으로 나올 법한 것들 혹은 공인 기출된 문제들 중에서도 이 문제는 현재 이 영역에서는 안 나왔으나 앞으로 충분히 형제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출제 예상 문제로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챕터는 기출 변형 문제와 출제 예상 문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아무래도 기출 변형 문제는 최근 트렌드를 최대한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제 예상 문제는 그 현재 트렌드를 바탕으로 미래에 나올 문제들을 어느 정도 그렇죠. 수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봅시다. 문제풀이 재밌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저만 믿고 한 번만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그쵸? 자, 문제를 풀어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름 조금 몇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뭐 쓴소리는 아니고요. 저는 뭐 쓴소리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그 강사계 또 몇몇 분들은 막 입이 좀 거치신 분들도 좀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험을 치름에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꿀팁, 그걸 이제 하나로 일단 저는 당부의 말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의외로 공기업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각종 객관식 시험을 보는 친구들 중에 문제가 틀린 거 찾아라 그랬는데 하다가 맞는 거를 체크를 해서 틀리는 경우, 반대로 옳은 것은 즉 맞는 거를 찾아라고 했는데 틀린 거를 체크를 해서 그 문제를 오답을 범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정말 많습니다. 왕왕 정말 많아요. 정말로. 예. 그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약간 뜨끔한 친구들도 있죠. 분명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학생일 때, 또 어렸을 때 그런, 물론 지금도 어립니다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혹은 학생일 때 저도 그런 실수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 나름 노력을 하다 보니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조금 공유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글자보다는 그림의 시각적인 어떤 그림에 훨씬 더 사람이 이렇게 또렷하게 인상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맞는 거를 틀린 거 찾고 틀린 거를 맞는 거 찾아서 이 정답을 못 찾는, 즉 문제를 틀리는 오류를 범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좀 한번 고쳐볼까, 되게 정말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그 시각적 효과에 저는 좀 이게 좀 어느 정도의 해답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는 지금도 문제를, 제가 지금 선생이 된 입장에서도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잘 봐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장점이 아닌 것, 뭡니까? 틀린 거 찾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항상 여기다 일단 X를 쳐놔요. 맞는 거는 그렇죠, 동그라미를 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보기를 일단 읽어요. 각각의 보기를. 자, 볼게요. 주식회사의 장점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주주의 유한 책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주식회사는 주주, 즉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자신이 그 회사에 투자한 돈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거 이상 지지 않아요. 자,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걸 유한 책임이라고 하고요. 자기가 투자한 거 이상으로 어떤 빚이 나왔을 때 그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면 그걸
무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한 책임이 맞아요. 자, 그러면 주주의 유한 책임은 주식회사의 장점이 맞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를 쳐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또 해볼게요. 이번에 증권의 발행. 이거 제가 어제 했네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냐? 주식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본의 증권화. 오케이. 증권 발행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규모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는 게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맞네요. 세 번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렇죠. 주식회사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특징이 있었죠. 오케이. 맞으니까 동그라미를 칩니다. 맞습니까? 4번에 기업 확장의 용이성. 그렇죠. 왜 그러냐? 자본을 증권화했기 때문에 증권을 판매만 하면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떤 다른 회사로 그걸 확정을 할 때도 새롭게 확정을 해서 증권을 만들어서 역시 판매를 해서 돈을 가져오며 그 회사 확장이 아주 손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5번. 소유권 이전의 제약. 여러분,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뭐로 증표를 한다고요? 주식, 그렇죠. 증권을 가지고 내가 그 회사의 증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걸 증명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요거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의 소유권, 즉 주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팔면 돼요. 어디에서요? 그냥 코스피 시장에다가 주식시장에 팔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한다, 주식한다 이야기하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샀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삼성전자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나 더 이상 삼성전자의 주인하기 싫어.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그 매도한다라는 주문해 놓으면 돼요. 그럼 그게 매도가 돼버리면 이제 뭐가 돼요? 나 주인 아닌 거예요.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죠.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적혔어요? 소유권 이전의 제약. 그럼 뭐예요? 틀린 거죠. 자, 요렇게 놓으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짝을 맞추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X예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X. 정답 몇 번? 5번. 그럼 맞나? 볼까요? 정답 5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위에가 동그라미다. 그럼 밑에서 동그라미를 찾고요. 위에가 X다. 밑에서 뭘 찾아요? X를 찾으면 돼요. 동그라미 X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형,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자, 활자를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연에 이런 틀릴 수 있는 맞는 거를 찾아라 그랬는데 틀린 거 찾거나 틀린 거 찾아라 그랬는데 맞는 거 찾아서 틀리는 그런 문제의 실수로 범하는 거를 가장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꼭 당부하고 싶어요. 뭐냐면 공부를 하지 않아서 틀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공부를 하지 않아서 틀리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맞추기를 바란다는 건 그건 굉장히 놀부심보예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실수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공기업이 떨어진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은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기업은요. 정말로 그 합격자의 그 분포가 아주 세밀해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에 합격과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수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알려드린 나름의 꿀팁인데 이걸 여러분들에 맞게끔 뭐 조금 바꾸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 하나의 노하우로 여기서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주식회사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주식회사의 특징,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일단 첫 번째 주주의 유한 책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뭐 이럴 일이 있겠냐마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빚도 많거든요. 삼성전자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 빌려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나중에 은행에 그 빚을 낸 거를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보고 갚아라고 하냐? 아니요. 저는 제가 처음에 투입한 돈 100만 원만 그냥 잃어버리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더 이상 거기 책임 안 져요. 그게 뭐예요? 유한 책임이라는 거죠. 이게 주식회사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어떤 기업 형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 회사가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부담이 덜해요. 내가 만약에 그 회사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의 빚더미를 내가 나중에 다 떠나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쉽사리 투자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만 잃어버리면 되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는 거라 그러잖아. 그렇죠?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돈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막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유한 책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내가 막 빚내서 해. 그럼 뭐예요? 그 빚도 낸 것도 어차피 거기 투자한 건 다 잃어버려야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증권의 발행과 세 번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업 확장의 용이성. 그건 바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증권의 발행에서 사실상 증권의 발행에서 사실상 약간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5번, 요거 틀린 거 한번 고쳐봅시다. 소유권 이전이 뭡니까? 제약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여기 바로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기팔공 문제집을 만들면서 각각의 이제 문제 밑에다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론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잘 해두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 밑에 보시면 주식회사에 대해서 1번 유한 책임제도라는 특징을 적어놨고요. 2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3번 자본의 증권화제도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적어놨으니까 그거에 바로 요 이야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하나 풀었습니다. 문제 1번을 푸는 것을 약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당부 말씀과 문제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나름의 꿀팁도 좀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요건 제가 방금 다 설명을 했던 거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2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2인 이상 출자자가 출자, 소유, 경영을 같이 하는 형태로 전원이 연대 무한 책임을 갖는 회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옳은 거냐 틀린 거냐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X를 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그 대상에 대해서 묻는 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학생을 가르쳐 봤지만 이렇게 개념을 묻는 것들은요, 학생들이 안 틀려. 왜? 무엇이라고 하는 그걸 진짜 여기서 찾아서 그냥 찍으면 되니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맞는 거를 틀린 거, 틀린 거를 맞는 거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네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기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봅시다. 하나하나씩 합시다. 여러분, 항상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하나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이 기팔공의 800제 문제가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문제 단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다 풀어드릴 거예요. 800문제 다 풀 거니까 저 믿고 끝까지 한 번만 좀 따라와 주십시오. 알겠죠? 여러분들이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사기업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이서 출자하고 직접 경영을 하는 것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두 번째는요. 2명 이상. 지금 여기 나오네. 그렇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출자 경영하는 걸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명이서 출자하는 거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이걸 이제 개인 기업이라고 했고요. 혹은 개인 회사. 자, 그다음 2명 이상을 제가 네 가지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한 명 회사. 두 번째 합자회사, 세 번째는 유한회사. 사실 대한민국에 유한회사 꽤 많아요. 거의 대부분 유한회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유한회사는 다 어디 있냐면 로펌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6대 7대 로펌이 있습니다. 김앤장, 그쵸? 그 다음에 태평양, 그 다음에 화우, 그 다음에 광장, 그 다음에 율촌, 그 다음에 세종 이렇게 해서 한 6개 정도가 굉장히 유명하고 최근에 와서 바른이라는 로펌도 굉장히 좀 많이 떠서 한 7개 정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잘 나가는 7대 로펌, 6, 7대 로펌인데 그 로펌들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김앤장 되어 있잖아요. 김앤장. 그럼 여기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유한회사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 우리나라 유한회사는 거의 로펌이 이런 형태가 좀 많아요. 오케이. 자, 살짝만 좀 지울게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2명 이상 중에 가장 현대사회에서 일반화된 회사가 뭡니까? 주식회사죠. 맞죠? 그래요. 자, 제가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가 가장 중요하다. 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일단 이 문제가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2인 이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 개념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도식을 따라와야 됩니다. 2인 이상이다? 오케이. 그러면 사기업에서 요게 아니네. 일단 이건 아니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겠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 요 내용의 개념이 각각에서 뭔지를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지금 보면 2인 이상의 출자, 소유, 경영을 같이 하는 형태로 전원이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전원이 연대 무한 책임을 집니다. 뭡니까? 함께 어떤 회사에 부채가 발생하면 그걸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걸 연대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를 뭐라고 하냐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한명 회사가 됩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필수 이론 마스터하기 있죠? 자, 거기서 한 번씩 볼게요. 자,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것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문제가 지금 방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요. 봐요. 이 문제 내기 참 좋은 게 여기 있는 요 지금 합자회사 요 내용 있죠? 요거를 따가지고 그 위로 탁 붙이고 요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문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내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쪽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리고 공인기출에서 굉장히 자주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기해야 돼요. 오케이?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보시면 요 네 개가 2인 이상이고요. 요게 한 명. 그쵸? 개인의 기업. 자, 볼게요. 개인기업. 개인기업부터 한번 봅시다. 한 명의 개인에 의해서 출자, 소유, 경영되고요. 경영에 따른 손익, 즉 손이 뭐냐? 손실, 이익은 뭐냐? 이익이에요. 손실과 이익을 줄여서 손익이라고 하거든요. 손익과 책임을 모두 개인이 가지는 무한 책임 사원 제도를 이걸 뭐라고 하냐? 예, 개인기업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 하나 차렸어요. 그게 내 혼자서 내가 그 치킨집을 실제로 자본을 가지고 차리고 내가 직접 경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난 만약에 치킨집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 누가 책임져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개인기업인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한명회사. 두 사람 이상의 출자자가 출자, 소유, 경영을 같이 하는 형태로 전원이 연대 무한 책임을 갖는 형태입니다. 그쵸? 이게 한명회사입니다. 그쵸? 방금 우리 문제의 답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합자회사. 경영 및 출자를 담당하는 무한 책임 사원과 더불어 더 많은 출자자 모집을 위해서 경영과 분리된 유한 책임 사원을 포함하는 형태. 자, 보세요. 한명회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래요?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근데 여기 합자회사는 두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부류로. 뭡니까? 그렇죠.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된 게 뭡니까? 합자예요. 합자. 합자. 됐습니까? 그게 바로 합자회사가 됩니다. 됐죠? 확실히 위쪽과 좀 비교가 되죠? 위쪽은 뭐다? 무한 책임 사원들만. 밑에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배웠냐? 어떻게 배웠냐? 한명회사는 누구만 있습니까? 무한 책임 사원. 그렇죠? 일단 2인 이상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한 책임입니다. 여기 뭐요? 미음. 여기 뭐요? 미음. 그래서 한명회사.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는 합자회사는 뭐예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응과 미응과 이응 그거 섞어 놓은 뭡니까? 예, 그렇죠. 이 지읒시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외울 때 위쪽 거 뭐였어요? 한명 이게 두 개가 좀 자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명회사는 only 미음이 들어가니까 무한 책임 사원만. 그다음에 합자회사는 합쳐져 있는 거니까 유한과 무한이 합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됐습니까? 뭐 억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유한회사.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전 사원이 출자에게 따른 책임만 지는 유한 책임 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공개 의무가 없는 형태다. 그래요. 이 유한 책임 회사는요, 사실 형태의 그 실질적인 경제적인 실질은 요 두 개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공개 의무가 있으면 주식회사, 공개 의무가 없으면 유한회사예요. 그래서 로펌은 사실상 자기들이 1년에 매출액이 얼마고 어디에 뭘 썼고 이런 것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별로 한 번씩 뭘 하냐? 그렇죠. 공시라는 걸 해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우리 회사 장부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회사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유한회사. 그다음 마지막 주식회사 한번 볼까요? 출자와 지분의 양도를 자유롭게 하여 시장에서 대규모 자본을 형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거. 그게 주식회사죠. 그렇죠? 오케이.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실 유한회사랑 주식회사는 구분하는 게 쉬워요. 근데 한명 합자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한 명은 무한 책임 사원만. 그 다음에 합자는 그렇죠. 무한과 유한이 합쳐져 있다. 오케이? 좋아요. 이게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계속 저 좀 따라오시죠. 알겠죠? 자, 3번 한번 봅시다. 그렇네요. 자, 계속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게 주식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거네요. 봅시다. 3번 주주와 전문 경영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과 이해상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무엇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봅시다. 제가 한번 살짝 좀 적어 볼게요. 자, 주식회사. 자, 여기다가 주인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리인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물어봅시다.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드래곤 아니에요. 제드래곤. 우리 제드래곤 형님이 그쵸, 주인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제드래곤이 주인. 물론 우리 제드래곤 형님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주주긴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완전히 그 사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주는 누구나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예요. 주주. 그런데 주주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무언가 경영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주주의 이익을 잘 대변해 주십사 하고 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 대리인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전문 경영인 CEO가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이 CEO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삼성증권에 있을 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삼성증권에 있을 때, 제가 삼성증권에서 모셨던 사장님이 3분이 계세요. 제가 아무래도 회사 생활 좀 오래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장님들을 좀 여러 번 교체가 됐거든요. 보통 사장님들의 평균 임기가 3년에서 4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한 그 정도 3분 정도 모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들이 어디에서 이제 최종 사장이 선임이 되냐면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상법상에 보면요. 사장 선출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냐면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 여러분, 이 사장님 선출이 정말 잘 표현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뭐요? 두루와 뭐예요, 여러분? 네, 신세계예요. 여러분, 그 신세계 보시면요. 그 제일 처음에 그 박성웅 씨 파랑 황정민 씨 파가 있습니다. 그쵸? 그 골드문이라는 그 깡패 기업에 회장님이 다른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이제 차기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골드문의 2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성웅 파와 황정민 파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 2사람 중에 이제 그 사장 후보로 그 박성웅 씨랑 황정민 씨가 이제 후보에 입회를 하는 겁니다. 입 후보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막 싸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그 둘이가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결국 다 죽고 마지막 그 황정민이랑 같이 지냈던 그 이정재 씨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회장의 단독 출마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단독 출마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거기서 보시면 그 박성웅 씨랑 황정민 씨 그리고 이정재 씨가 자주 나오는 그 원탁 테이블 같은 데 있어요. 길쭉한 원탁 테이블.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은. 그게 뭐냐면 그게 이사회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사님들이에요. 이사님들. 그래서 그 박성웅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그 워낙 깡패 세계니까 이사님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 계신 우리 형님들 나 쪽으로 표를 좀 몰아주면 그러면 내가 뭐 좀 혜택을 줄게 이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형님들이 그래서 뭐죠? 이사. 그럼 우리도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박성웅 씨가 뭐라 그래요? 살려는 드릴게라고 하죠. 그게 전부 다 이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결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후보로 일단 내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회장으로 올릴지, 누구를 사장으로 올릴지를 표결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회인데 그 이사회에서 CEO를 선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이사회는 사실 CEO를 선임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주주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제 말 맞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막 후보에 공약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중에 제일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놓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굉장히 태만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모 사장님은 일단 자기 집무실 인테리어를 최고급으로 다시 바꾸고요. 자신의 의전 차량도 최고급 차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제가 제일 그때 좀 놀랬던 게 그 당시에 아이패드를요. 그 이제 각종 이제 자기가 모임 있을 때 접대한다고 이렇게 선물용으로 썼다던데 아이패드를 1억 원어치를 선물을 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거 대박이죠. 네, 대박입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공적인 업무로 쓴 거기 때문에 합법이래요. 근데 참 웃기죠. 여러분, 그 돈 다 누구 돈이에요? 그 사장님 호주머니 자기 돈 갖고 쓴 거예요? 아니죠. 누구 돈이에요? 회사 돈. 회사 누구 거예요? 주주 거예요. 맞죠? 주주의 이익을 잘 대변해 주십사라고 해서 선임해 놓은 사람이 선임해 놓고 나니까 무슨 행동을 해요? 그렇죠.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럴싸한 말로 도덕적 해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렇습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역선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보를 가진 측과 정보를 가지지 않은 측 사이에서 정보가 비대칭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원래 선택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는 걸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구성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요.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른 행동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같이 모이면 그 구성 요소들이 다 모이면 전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 구성의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절약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절약의 역설. 참고로 절약의 역설은 우리 경영학의 주제는 아니라서 이건 경제학의 주제라서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됐죠? 오케이. 인과관계 문제는 뭡니까? 이 선후관계를 잘못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 후광효과는 뭐예요? 그 사람의 아주 독특한 처음에 하는 한 점 가지고 전체를 그렇죠? 평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후광효과가 서울대 출신이면 뭐든 다 잘할 것 같다. 이런 거. 그런 게 후광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가볍게 정리를 좀 했네요.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업이 집중해야 되는 핵심 역량만 보유하고요. 나머지는 다 뭐래요? 아웃소싱 하는 거래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런 큰 기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A 기업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A 기업이 예를 들어서 A 기업은 여러 가지 원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예를 들어 마케팅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마케팅. 그 다음에 여기에 디자인 기능도 있고요. 디자인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제품을 나중에 유통해주는 유통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 있냐? 뭐 연구 개발하는 이런 R&D 기능도 있다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데 이 A 기업이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뭐냐? 예를 들어서 마케팅과 디자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사 밖에 생산하는 다른 어떤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한테 생산 파트를 넘겨주고요. 아웃소싱 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 유통을 잘하는 유통 전문 회사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아웃소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만한 회사가 결국 요만큼 핵심 영역만 딱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런 조직을 우리는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5번이 돼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제가 이 그림 그린 건 실제로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의 실제 행동입니다. 이 회사가 어디냐? 어디냐? 이거 뭐예요? 나이키. 그렇죠. 여러분, 나이키 회사가 실제로 이래요. 나이키는 미국 스포츠 브랜드 회사죠. 그렇죠? 근데 나이키는 본사를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요. 나이키 회사 실제로 가면 나이키 회사가 생각보다 본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이키 회사 안에는 실제 부서가 뭐만 있냐면요. 마케팅 부서랑 디자인 부서밖에 없어요. 그 나이키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운동화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그 나이키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운동화의 그 독특한 에어맥스, 뭐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디자인이 나이키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디자인 부서가 일단 본사에 있어요. 두 번째, 나이키의 가장 중요한 또 부서 중에 하나가 마케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나이키는 각종 스포츠 스타들을 그 뭐죠? 대상으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또 그 나이키의 또 슬로건 이런 것들 다 마케팅 팀에서 하는 거죠. Just do it. 그냥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냥 도전해. Just do it. 뭡니까? 진짜 굉장히 스포츠적으로 액팅한 느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브랜드 슬로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광고 카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전부 다 마케팅 팀에서 하는 겁니다. 나이키는 사실상 본사 이 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거 다 어디서 하냐? 다 외주입니다. 나이키의 생산 공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지금 베트남에 있어요. 원래는 나이키의 생산 공장이 그 운동화를 실제로 만드는 공장이 아주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왜? 인건비가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에 쌌으니까 70년대 그때쯤에. 근데 그렇게 쌌는데 우리나라가 점차 경제 성장이 되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그렇죠. 중국으로.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의 대다수가 탁 까보면 다 뭐냐?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근데 요 근래에는요. 여러분들 나이키 운동화 딱 가면요. 의외로 뭐가 많아요? 메이드 인 베트남 많습니다. 중국도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생각보다 인건비가 비싸요. 그래서 다 어디로 이동했어요? 지금은 그렇죠. 바로 베트남으로 이동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회사 미국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어디입니까?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회사 어디? 썩은 사과 어디예요? 애플. 저는 그 사과가 한 입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썩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썩은 사과 애플도 그래요. 여러분 애플도요. 애플의 그 독특한 디자인 감성 있죠. 그게 애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R&D 기능, 즉 그 제품의 기능, 그 칩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핵심 기술 기능과 그 다음에 디자인, 요것들만 본사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어디서 그걸 하냐? 다 외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이폰 생산하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그게 폭스콘이죠. 그게 폭스콘이에요. 그 중국에 있는 폭스콘. 그 회사가 아이폰 그 생산 실제 생산을 그 뭐죠 외주로 아웃소싱 해주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조직이 되겠네요. 좋아요. 자, 나머지 조직 한번 봅시다. 여기 나머지 쭉 봐야 되는데 그게 뒤에 있어서 뒤에 걸로 볼까요? 여러분 기능 조직은 뭐냐면요. 쉬워요. 기능 조직이라는 건 요거는 말 그대로 기능별로 모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이 예를 들어서 인사면 인사 관련된 기능은 여기 다 모아놓고요. 회계면 회계 관련된 기능 다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면 마케팅 관련된 기능을 다 모아놔요. 요 기능 조직은 회사가 작을 때에는 굉장히 유용하나 회사가 굉장히 커지면 생각보다 이 조직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가 점점 커지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사업부지 조직이에요. 요거는 뭐냐? 이게 이제 오늘날 대기업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대표적인 예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업부지 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자, 여러분 우리 삼성전자는 현재 물론 이제 사업부가 이것보다 좀 많아지긴 했는데 전통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사업부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도 잘 아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만드는 모바일 사업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가장 아픈 손가락. 이게 뭡니까? 가전 사업부예요. 삼성은 모든 제품과 모든 영역에서 항상 초일류, 압도적 1위를 자랑하는데 딱 하나 아닌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가전. 여러분 가전 어디입니까? 역시 LG죠. 그렇죠? 저도 삼성 출신이지만 집에 모든 가전제품은 뭡니까? LG 거 써요. 어쨌든 이렇게 3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각각의 제품별로 사업부를 두고 그 안에 다시 기능들을 갖다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인사, 그 다음에 마케팅, 생산, 그 다음 또 뭡니까?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 똑같은 기능들이 역시 모바일 사업부에도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인사, 마케팅, 생산, 회계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사업부지 조직이에요.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 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별로 혹은 지역별로 각각의 사업부를 두고 그 사업부 안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게 사업부 조직이에요. 가장 큰 단점은 같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매트릭스 조직은 뭐예요? 요거는 일단 기능별로 이걸 둬요.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인사,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마케팅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 각각의 기능별로 있을 때 프로젝트가 하나씩 생겨요. 프로젝트 1과 프로젝트 2가 생겨요. 그러면 프로젝트 1과 2에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사팀에 사람을 파견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생산팀에서도 생산을 해야 되는 사람을 파견해 줘요. 그 다음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마케팅팀에서 마케팅하는 사람을 파견을 해줍니다. 그럼 봐봐요. 가로축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파견해 주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 파견된 사람이 요렇게 모이면 프로젝트 1의 사람들, 요렇게 모이면 프로젝트 2의 하나의 팀이 됩니다. 그렇죠? 가로의 줄과 세로의 줄이 모인 이걸 우리가 한자어로 뭡니까? 행렬이라고 하죠. 행렬이 영어로 뭐예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 조직을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조직 아까 말씀드린 핵심 영역 빼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번 문제 풀고 오늘 요 기출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까 전에 앞쪽에 했던 건 이제 빠르게 한번 풀 수 있겠네요. 기업의 형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그렇죠. 이제 나는 아는 거,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틀린 거.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개인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으로. 오케이, 맞네요. 기업에 대한 책임은 뭐다? 오케이. 유한한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만든 거니까 무한한 거죠. 요건 틀렸네.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틀린 거. 정답 몇 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한 명에서 나왔네. 미음. 뭐예요? 무한 책임 사업만 구성된 거. 그렇죠? 오케이. 이거 맞네요. 지읒. 이거는 뭐예요? 무한과 유한이 섞여야 되죠? 무한 책임과 유한 책임. 맞죠? 이것도 맞네요. 3번. 유한회사란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로 구성되는 형태로 소규모 기업을 말한다. 그래서 주로 로펌 같은데요. 마지막 5번에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맞네요. 자, X니까 X 찾으면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상법 관련된 우리 기출 변형 문제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이는 시간이라서 제가 다소 여러 가지 좀 꿀팁과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조금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문제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